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생중계 형식으로 정부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공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여러 정책들이 제시됐는데 특히 부동산 관련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 12억 원까지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면서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단행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자, 연 10%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1년짜리 고금리 특판 적금인데요. 가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명품을 살 때 줄을 서는 것처럼 오픈런이 발생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고금리 특판은 최근 신협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각 조합이 자금을 빠르게 조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100명 가량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446억 원으로 대통령실 고위직 재산 1위를 기록했고 김동조 국정메시지 비서관 124억 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120억 원, 윤석열 대통령이 76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기소됐는데요. 이 부총장이 사업가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문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장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카의 전세금과 또 선거 자금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시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금요일시통방통 대장동 의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 실장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당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 중에는 정무방이라는 정진상, 김용을 포함한 핵심 멤버들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삭제됐다고 생각했던 정무방의 대화 내용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있다는 건데 유 전 본부장이 클라우드 비번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좀 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성실하게 모든 것 있잖아요. 그간에 어떤 이제 감춰주려 했던 거 말고 그냥 모든 거 다 펴놓고 그냥 제가 믿는 그대로 나도 벌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내가 하는 건 내가 받는 거고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거고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거고 증거를 다 채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텔레그램 정무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가 아니 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고 여러 명 있었어요? 예, 여러 명 있었어요. 거기 이제 인도사 거기 뭐냐면 이제 거기 그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일단 전무방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적팀 따로 있었어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죠? 아니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대학 한 10명 정도. 증거가 그때 거래를 받아서 혹시 있으신 건가? 아니 제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요. 제 홈페이지가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재판 수사를 통하고 재판 통해서는 할 거예요. 휴대전화에는 정무방이 폭파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삭제됐다 하더라도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연동되어 있는 클라우드에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검찰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면 대화 내용이 이제 곧 속속 알려질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근데 저게 참 네. 애매해요. 애매합니까? 저게 이제 텔레그램 대화방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는데 네. 거기에는 대화방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폭파했다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건데 네. 폭파라는 게 그 대화방을 완전 삭제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대화방을 완전 삭제했으면 그거 사실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작년에 고발사주 의혹 네, 그거 기억나시죠? 네. 고발사주 의혹에 보면 그때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전송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폭파하고 나서 못 찾았어요. 그런 거 보면 이번에도 아마 유동규 씨는 이제 그 클라우드 비번을 알려줬지만 특별히 그 텔레그램 대화방 내 특정 대화를 캡처를 해서 자기 휴대전화에 보관하거나 네. 뭐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아마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텔레그램은 본사가 우리 국내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물론 다 알려줬지만 네, 네. 그것을 실제 검찰이 찾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자라 저도 변호사님. 수사 실무에서도 비슷한 의견인데 저도 지금 이제 법조방도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네. 지금 피고인 한 명의 변호사 지금 5팀 붙어 있는 사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톡 방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문건도 주고받고 뭐 사진도 주고받고 이렇거든요. 근데 유동규 씨도 다 지울 수 없다. 흔적은 남는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딱 그런 흔적이란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고 간 대화도 캡처를 한 게 사진으로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들어갔을 수 있지만 네. 또 주고받은 이거 참고해 하면서 참고로 받았던 문건이나 이런 것들도 데이터 흔적이 남아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됐을 수 있다. 이거는 파편적이지만 진술하고 이 타이밍에 요게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흔적이 발견이 되면은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화방에 어떤 대화 내용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찾을 수도 있고 아마 못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대화 내용이 아마 찾아진다면 반드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대화방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무방도 있고요, 법조팀 방도 있고 여러 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청 산하 기관장들이 모여 있는 방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방호석 의원님, 이 네. 부분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우호적인 댓글을 많이 달리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 결국에는 저것도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저게 뭐 7인회 방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의 측근 모임인 7인회하고는 좀 다른 거죠. 결이 다른. 네. 경기도 산하에 7개의 공공기관장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네. 좀 유리한 그런 방향의 댓글이나 이런 걸 논의했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서 오간 내용이 뭐고 만약 그게 선거 때 네. 그런 내용이 오고 갔다면은 그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공직자들이 네.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댓글 작업을 네. 거기 상의하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 대화 내용이 어떤 게 오갔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공공기관장들의 이제 친목 모임일 수도 있고 네. 또 일부 기사에 보면은 사실상 유동규 씨가 그 대화방에서 왕노릇을 했다. 그래서 유동규 씨한테 밑보여가지고 못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 이런 그런 내용을 보도도 봤을 있었습니다. 때 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이 그것도 공개가 되어야 저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게 클라우드에 관련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마 대화방의 내용도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과 또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유동규 전 대표 본부장은 이 대표의 개입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환수가 이거 삭제는 이재명 대표가 혹시 알았던 건가요? 본인 입으로 본인이 그 자랑으로 치려고 했잖아요. 환수시켰다. 내가 본인의 국정감사에 했던 이야기는 그럼 다 거짓말입니까?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또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 5,503억 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자, 권중 대변인님,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신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었냐, 왜 거짓말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지금 핵심적인 어떤 진실과 관련된 것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어떻게 연결됐는가와 관련된 어떤 증언이라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그것이 아닌 이야기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 부분은 네.
되려 그것은 이제 이재명 그 당시의 성남시장이 뭔가 배임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지금 검찰은 배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증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아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던 부분도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존에 꺼내들지도 못했고 사실 싸움기만 했던 부분을 지금 법사위 내에서 대장동 문건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에 대한 것을 좀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말하는 부분, 저희가 지금 영상 저기 21년도 영상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말해놓고도 모른다라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지점.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 진실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봤더니 단독 보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된 내용들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죠. 먼저 동아일보 내용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2월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 5억 원을 주면서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맡겨놓은 것처럼 계속 요구한다. 계속 지금 뭐 수십억을 요구했는데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네. 아까 이재명 대표 발언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게 유동규 씨가 지금 얘기한 게 뭐 배임에 관한 혐의다라고 하는데 다 사실 연결이 됩니다. 배임이 돼가지고 막대한 이득이 환수가 제대로 안 되고 대장동 일당에게 갔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득에 대한 대가로 다시 대선 경선 자금용으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100만 원도 명목 없이는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몇십억을 너무 당연스럽게 요구하고 또 그걸 맞춰서 주고 또 이게 또 세탁을 여러 번 거쳐가지고 추적될 돈이라는 걸 본인들이 명백히 알고서 돈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이거 걸리면 다 죽는다라는 거는 시작부터 불법이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명백하게 인지하고 그 과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쳤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초기부터도 이것이 짜여진 것이 아니었나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 그거에 또 부합하는 진술 증거들도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게 수사 과정에서 이제 여러 명목의 돈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뭐 김만배에서 유동규로 간 5억도 있고 네. 또 남욱에서 유동규로 간 뭐 8억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전에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씨가 기소될 때 보면 남욱 변호사가 35억을 그 유동규 씨가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투자했는데 네. 그걸 투자가 아니고 이제 뇌물로 봐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 얘기에도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오는데 저게 이제 자기가 설립한 그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 일각에서는 투자를 그렇게 잔뜩 받아가지고 이 회사를 파산시켜서 돈을 갖다 챙기려는 게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근데 이런 기사들도 과거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이게 이제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1차 수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말해서 김용 씨에 대한 기소를 검찰이 한다면 네. 그 공소장에 어떤 사실들이 적시되느냐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여러 얘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돈의 규모도 또 돈의 액수도 뭐 돈의 방향도 돈을 받는 사람과 지급하는 사람들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단독 보도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이번엔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지난해 2월에 대선 예비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김용 부원장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2월에 그걸 유동규에게 요구했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돈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자라고 서로 상의했다는 내용까지 추가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건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검찰이 표현한 대목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김용 부원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다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내용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작년 2월 달이라는 겁니다. 2월이면 거기에 또 그런 표현도 있다는 거죠. 이제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 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 캠프 예비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2월, 3월, 4월 뭐 이때쯤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호남 공약 아니면 뭐 전국적인 무슨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포럼을 만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포럼이라는 거는 사실 만든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만들기 전 단계에 여러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 포럼은 네. 원래 회원들의 뭐 회비를 걷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든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포럼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는 상당한 돈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 접촉하고 설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시기를 이제 검찰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걸 한참 만들 시기에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한테 돈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총액 규모로 20억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8월 달까지 8억 4,700이 건네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있는데 이제 22일 날 구속됐으니까 이제 한번 연장하면 20일 뒤쯤에 이제 뭐 11월 초쯤이나 뭐 이때쯤에 이제 그 기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그동안 또 수사한 내용까지를 추가해서 공소장에 표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흐름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면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라고 저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맞다면 김용 부원장도 처음부터 선거 자금으로 경선 선거 자금으로 쓸 목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라는 게 이제 팩트가 되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친명계에서는 여전히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비리를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저 김용 그 부원장을 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 비리를 저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김용이나 특히 정진상 같은 경우는 뭐 30년 가까이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같이 지내왔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줍어하는 사람이고 뭐 속칭 그 이재명 대표도 약간 그런 게 있고 특히 정진상은 굉장히 샤이하다고 얘기합니다. 경기도에서 정책실장으로 4년을 지냈지만 도의원들하고 식사 한번 제대로 안 해갖고요. 그런 사람이 돈을 받았겠느냐? 어디가 돈 나누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뭐 개인 비리를 저지를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했을까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대목입니다. 허나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국회의원 탈락을 하든 시험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그 며칠 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탈락하자마자 방산 주식을 사셨던 분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많은 분들은 땅을 치면서 아마 울부짖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0.7%로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겼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주식을 산 분입니다.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재명의 입은 거짓을 얘기했고 행동은 자신의 이익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김용 또 다른 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 입을 저희가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거짓말을 말했다고 단정짓듯이 말하시면 안 된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정치인도 개인이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샀던 주식도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뭐 아주 일반적인 주식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치 그것이 아주 개인만을 위한 어떤 일을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전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건 이제 정성호 의원께서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했지만 뭐 그 말로 진실이 가려지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정말로 돈을 받았다는 지금 주장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규 본부장이나 아니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근데 그 주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이 지금 뇌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는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형사적인 어떤 이익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그 사실을 어떤 보증하는 어떤
어떤 증거가 나올 때 그때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 행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한 기자회견장을 찾았는데 바로 그곳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서 전 정부 안보 라인들이 총집결한 그런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서훈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그 안보 라인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안보 라인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왜 왔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왜 저 자리에 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큰 사건 두 갈래로 지금 검찰이 수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해 공무원, 북한 귀순 여부 강제 북송 이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라인이 있고 이재명 대표 개인 라인으로 하는 수사가 있죠. 이 두 가지는 검찰이 별개로 지금 하고 있고 세력도 또 달라요. 이쪽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주로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여기에 갔을까? 이 트랙을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으려고 했다고 저는 봅니다. 묶어서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자기 지금 사법 리스크 문제도 벅차죠. 사실 대항하기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 라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같이 하면 친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정치적 판단 하에 일정까지 바꿔서 그 현장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비리는 사실 개인 비리 관련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 정부의 통치행위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저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판단에 대한 다른 해석은 존재할 수 있어도 그 과거의 통치행위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당 전체 차원에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참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의 판단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이 없던 일정을 간 것 아마 많은 분들 의견도 엇갈리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했다는 국회법 25조 그리고 모욕 등 발언을 금지하는 146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2조 품위 유지 의무를 현재 위반한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어떤 그 국회 지난 24일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설전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지금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은 품위 유지 위반에 따른 국회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단 윤리위에 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리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구성부터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구성이 된다는 전제로 과거에도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선 자 품위를 위반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려면 그때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무슨 막말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죠? 더군다나 윤리위 잘 아시다시피 윤리위로 넘어가면요 그 하몽차사입니다. 거기서 결론이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이 발언의 진위조차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일을 윤리위원회 그 제소를 했다. 뭐 그렇게 되면 그냥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의미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첫째 헌정사 최초로 시정연설 하는데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의심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국감을 막장으로 만들면서 지금 김의겸 의원이 사실은
본인의 모든 걸 걸고 저는 저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저렇게 해서 국회의원 될 수 있겠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공천만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국민이 봤을 때 이해 못하는 이 부분을 근데 김의겸 개인의 문제로 지금 바라보지 않고 네. 민주당 전체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참석한 것도 저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슈를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슈로 만들고요. 사실 그 이슈를 다시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은 싫다고 했어요. 정말로 원치 않은 거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세 가지를 봤을 때는 단 하나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모든 것을 덮고자 하는 이슈를 끌고 가겠다라는 그거 하나의 목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국감장에서 확인해보지도 않은 그 제보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일반적인 의원이라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국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국감 때 엄청난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제보를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국감장에서 그 장관에게 얘기를 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명예를 협업했다라고 거는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같이 협업까지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그 메시지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봤을 때는 지금 확실히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아주 불안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당대표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람직한가를 떠나서. 근데 제가 더 걱정스러운 거는 국민의힘이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회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에 대해서 이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한동훈 장관이 민영사상의 대응을 이미 하겠다고 밝혔고 할 수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그걸 당론으로 윤리위에 가져간다는 것은 마치 국민의힘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서 한동훈 장관 대리인 노릇을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 점이 더 우려스럽고 그리고 국회 윤리위라는 게 사실은 뭐 제소할 뿐이에요. 윤리위에서 어떤 의원을 저런 이유로 징계한다든가 더군다나 지금 다수당이 아닌데 네. 국민의힘이 불가능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저 사안은 어쨌든 김의겸 의원이 좀 무리했죠. 왜냐하면 저 정도 무게의 제보라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세창 씨라는 분하고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하든가 아니면 그 문제의 첼리스트라는 분을 찾아서 직접 본인이 확인을 하는 정도의 사실 확인을 거쳐서 의혹을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그 심증을 가지고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다소 부족했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반응도 사실 너무 오버해서 반응을 했어요. 그냥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마치 이게 무슨 뭐 도박판에 판돈 올리듯이 서로 뭘 걸자. 이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오버함으로써 이 사건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저는 더 대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뭐 TF 꾸려가지고 대응하고 예. 이럴 만한 사안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태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동훈의 국민의 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당은 지금 현재 여당입니다. 근데 앞으로 국감이나 전체 회의를 할 때, 특히 국감을 할 때 질의하시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크로스 체크 되지 않았던 의혹만 가지고 우리 당의 그 장관들에게 공격을 한다.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여론전을 해서 우리 장관들의 모든 명예라던가 평판을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대응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질의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보기에도 좀 부적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에게 사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 권한을 준 거고요. 과거에 미래통합당 이은재 의원은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냐? 왜 수의계약하냐라고 조영 교육감에게 횡령의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조영 교육감이 확인하고 알려드리겠다. 이거는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지. 그것을 제기했던 이은재 의원을 윤리위에 그 어떤 제소시켜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뭐 고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지위로서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질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나한테 자신 있어? 자신 없으면 뭐 걸고 의혹 제기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되려
국가의 법무장관이 어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을 겁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의 질의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과 별개로 한동훈 장관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한동훈 장관의 그 반응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도 사실 되지는 않거든요. 명예훼손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김의겸 의원이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 이전에 사과하고 수습하고 이런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김의겸 의원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냥 한동훈 장관 타겟 삼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때리는 거가 나한테 도움된다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 아니냐. 다음번에 비례대표니까 다음번 지역구 공천에 눈도장을 지금부터 쌓아가는 거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 얘기 들을 정도면 이 사안이 지금 국감장에서 나올 만한 발언 아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면책특권까지 부여받아 가면서 할 내용 아니다라는 거는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옹호 발언이 나오고 음성을 다시 틀고 이거에 TF 이런 거는 사실 국회에서 이제 지금 정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반응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윤리위원회 얘기 나온 걸 가지고 한동훈의 국민의힘이냐라고 반응하시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지금 비판 아니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뭐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윤 대통령 목소리 들으셨죠? 이거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도 아니라는 걸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네네. 그렇게 보면 이거는 답변할 가치도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이세창 전 자유촌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네.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뭐 사실은 그 첼리스트 의 조사만 맞춰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첼리스트를 물론 만난 성격은 잘 경우가 모르지만, 없어요. 뭐 첼리스트는 뭐 그 사실은 인터넷 공간에는 이미 뭐 닫아놓긴 했지만 다 이름이니 뭐니 다 그 밝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게 굉장히 소모전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진위는 곧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4일 국감장에서 최초로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지금 한 장관과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거의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언급은 최근 들어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청담동 술집 발언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도 실책이라는 의견이 많고 한동훈 의원이 직접 사과까지 오늘은 저 서해 사건 하러 왔으니까요. 거기 집중합시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올라가겠습니다. 요구해가지고요. 사과에 대해서만 어떻게 따로 입장은 없으신 거예요? 그 한동훈 장관 사과 요구에 대해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이미 나왔잖아요. 입장은 당에서. 아직 따로 대응은 안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한 장관은 계속 명예훼손 혐의라고 말하는데 자, 적어도 지금까지 분위기, 오늘이 28일이니까요. 24일 이후에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김 의원이 섣불렀다, 근거가 좀 약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야권에서도 정성호 의원 그리고 최재성 전 수석, 신경민 전 의원에 이어서 조웅천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듣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서리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좀 더 백업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를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한 장관은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또 논박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렇죠. 더 마련을 한다든가 혹은 한꺼번에 질문을 다 던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살라미로 살라미를 던지고 받고 하면서 이렇게 타격전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여기서는 더
공격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뭐 그런 거 아닌가. 자, 본인의 의혹 제기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 네. 아예 뭐 그냥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게 왜 아닌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김앤장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김앤장은 법무법인도 아니에요. 네. 다 대형 로펌이 대부분 법무법인의 형태인데 김앤장은 독특하게 조합의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30명 단위로 움직이는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광화문에 있거든요. 또 그게 그 30명이 청담동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 아니 대통령실도 용산에 있는데 무슨 뭐 안가에서 몇 명 만났다 뭐 이랬으면 제가 관심 있게 보기나 했을 텐데 김앤장 변호사 30명 청담 이런 순간부터 제가 이게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조합이라 하더라도 네. 여러 조합원 총회 이런 거 그렇죠. 여러 조합들이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도 없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술집이 어딘지 뭐 이름이 뭔지 첼리스트가 뭐 그 자기 연주비 받았다 그러죠. 입금증 하나라도 확인하든지 아니면 김앤장에서 30명 단위로 그날 뭐 움직일 일이 있었습니까 정도라도 확인했으면 금희겸 의원이 팩트 체크를 위해서 정말 최소한이라도 했구나라고 할 텐데 지금 그것도 제시 못 하시잖아요. 네. 없으니까 제시 못 하시는 거라서 없는 게 앞으로도 나올 리는 없죠. 이거는 사실 어느 것도 매칭이 안 됩니다. 상황 설정이 조금 비상식적이긴 하죠. 변호사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 30명하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심야의 술자리를 그것도 사실은 공개된 장소잖아요. 어디 밀실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술집이기 때문에 가졌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제보를 받았다면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될 몇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그 술집이 어딘지를 일단 특정을 해야 되고 거기를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주변에 수소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부실한 질의였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희겸 의원이 전직이 기자셨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기자였고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최순실 문건 뭐 이런 거를 폭로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았던 분인데 본인이 기자였을 시절에 저런 제보를 받았다면 저 정도 사실 확인 거쳐가지고 기사를 썼겠는가? 아마 못 썼을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과 기자의 신분은 다르죠. 국회의원은 어쨌든 의혹이 제기되고 또 국민들이 확인하고 싶은 걸 대신해서 물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도 이게 대통령이 연루돼 있고 법무부 장관이 연루돼 있는 문제고 만에 하나 저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충실하게 이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조응천 의원도 얘기했듯이 조금 설리갔던 거죠. 결국 민주당은 김희겸 의원의 어떤 입장을 대신 얘기하면서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다 걸겠습니다. 의원이 뭐 거시겠습니까?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고 책임을 안 지니까. 실세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 흉내를 내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니 아연 실색할 노릇입니다.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자, 김희겸 의원이 쏘아올린 그 술자리 의혹, 지금은 한동훈 장관 대 민주당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입장문도 냈습니다. 물론 개인 자격으로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각인시키는 데 적극 가담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권중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 개인 자격으로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개인 자격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뭐 장관으로서 법무부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계속 이제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좀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의혹을 받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될 문제지 뭐 사과까지 받아야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반면에 민주당도 이것을 당 차원에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원을 다 당이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부적절한 질의를 했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뭐 당에서 감쌀 정도의 사안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같은 의견입니다. 당에서까지 왜 저렇게 그 감싸주려고 하느냐. 그 부분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당 차원에서 사과하라라고 네.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타겟으로 엄청나게 사실 누가 보면 스토킹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터질 때가 됐다라고 일반 국민들도 좀 생각할 것 같고 이거를 뭐 더 따져보면 뭐 농단까지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면서 너무 심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온갖 부정적인 그 의미를 다 담은 이 농단이라는 단어까지 끌어들이면서 기존의 최순실 농단까지 생각하게 하면서 이걸 이슈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아주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좀 태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N번방 관련한 질의를 법무장관에게 드렸더니 왜 사전 질의 안 주냐? 라고 하면서 대답을 피한다거나 이번에도 그냥 그럴 일 없습니다. 뭐 더 사실관계가 있으면 저한테 더 보내주시죠. 이렇게 했으면 될 일을 가지고 당신 뭐 걸겠냐라고 이제 사실은 국회를 되게 모멸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좀 부적절했던 것과 별개로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데 이번 건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김의겸 의원이 과거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 직을 걸어라라고 말을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김의겸 의원과의 관계에서는 뭐 이재정 의원과의 악수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전에 한 몇 차례 더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누적돼서 조금 과격하게 아마 국감장에서 반응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동안 어떻게 또 이 사안이 또 커질지 아니면 좀 사그라들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해졌던 속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뭐 이미 삼성은 이재용의 부회장의 뭐 삼성이었지만 아마 회장 타이틀을 달면서 보다 명확하게 이제 이재용의 삼성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거창한 취임식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신임 회장은 어깨가 많이 무겁다라면서 일단 소감을 짤막하게 밝히긴 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용 신임 회장,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에 그룹 총수로서 사실상 그룹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회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아마 의미가 남다를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명실상부하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등기이사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등기이사에 취임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재용의 삼성이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도 있어요. 저것도 당장 법원 그렇죠. 앞에서 법원의 지금 사법 밝힌 리스크. 소감이잖아요. 네. 사법적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말끔하게 정리해서 정말 삼성이 미래의 삼성, 지금 미래의 삼성, 글로벌 삼성 뭐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마 아직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당분간 매주 목요일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재판이 굉장히 좀 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짧게 잡아도 확정될 때까지 한 3년은 잡아야 3년? 와. 예, 그 정도는 잡아야 되는 사건이라 가지고 지금 등기 임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책임 네. 경영을 위해서 등기 임원으로서 회장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 등기 임원으로서 있다가 사법 리스크가 생기면은 내려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등기 임원 되는 건 사실 모양새도 맞지는 않고 네.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래가지고 지금 총수로서의 영향력은 사실 또 등기 여부하고는 또 다르니까 신삼성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제시하셨으면 이제 그거에 매진하면서 잘 또 이제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별도 거창한 취임식 없이 아마 회장으로서의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새롭게 내놓을 메시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텐데 과거 2대 회장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내세웠던 메시지는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죠.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내가 잘해서 조직 전체가 바뀌어서 회사 전체가 바뀌어서 그룹 전체가 바뀌어자 무서운 게 무책임, 무관심, 무참여다. 자, 저런 얘기를 했고 지금도 저 얘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달 1일이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은 분명히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메시지들이 좀 나올까요? 허은혜. 저도 지금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아버지하고 비슷한 점은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또 네. 인재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났다라는 이미지를 주려면 아마 또 다른 하나가 있어야 됐을 텐데 네. 그게 뭘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3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삼성이 31% 급감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경기 침체가 되고 있고 정말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또 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국민에게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 하면서 국민을 강조했거든요. 그 지점도 저는 조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측은 사실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기술과 인재를 제외한 또 다른 하나를 어떻게 방점을 찍을지 기대하면서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 1일입니다. 어떤 메시지 나올지 지켜보겠고요. 저희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그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80분간 TV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분위기가 어땠는지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들을 골탕 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저도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까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를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또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윤석열 대통령 리허설도 안 했고 쇼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 꾸민 거 없이 그리고 계산한 거 없이 정말 우리가 회의하는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최 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아니 일단 뭐 공개로 했다는 것 자체가 쇼라는 건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여준 거다. 뭐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자 문제는 이제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우리 정부가 뭐 국토부면 국토부, 네. 뭐 기획재정부면 기획재정부 이렇게 나가겠다. 하는 비전을 보여줬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아, 우리가 내년에 훨씬 더 어렵다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 같은 걸 심어준 거는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얼마나 실천해서 성과물로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저께 그냥 장면만 보여주고 실적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오늘부터 훨씬 더 그 각 부처가 열심히 뛰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종훈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경제회의를 하시는 것 자체야 그 좀 잘 하시는 일이죠. 근데 사실 비상경제회의라고 했는데 정말로 비상한 상황을 다루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회 정도로 저는 여겨졌는데 예를 들면 주택 관련한 것도 지금 주택의 문제는 거래가 안 돼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도를 보면 뭐 마포에 한 15억 작년에 15억에 거래됐던 게 지금 올해 8억에 거래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가격이 낮아지면서 대출받았던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가 사실은 비상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김진태 지사 발 채권 시장의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연일 다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비상 상황과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나온 비상 상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구나라는 좀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자란 변호사님? 근데 사실 저는 전에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들께서 이제 TV에 나오셔서 이런 거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볼거리는 있었지만 사실 내 생활이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젠 정말 뭐 재밌거리는 없었지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유심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대출 규제 풀리고 이런 건 우리 실생활에 오는 부분이고 이게 이걸로 완결되는 게 아니라 물꼬를 트는 부분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규제는 짜증나고 뭐 금리는 무섭고 뭐 이런데 이걸 지금 어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 문제에 있어서 뭐 헌법재판소에 사건도 걸려 있던 건데 어제 풀어주시니까 제가 이 사법적인 뭐 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도 던지고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에 대해서 저는 안심이 됐었거든요. 이게 첫 단추 꿰고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거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더 큰 의미를 찾으려면 이게 이제 정말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게끔 이제 실천하고 이게 실행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운동화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뭐 잘하는 것은 없을 것 같고 기존의 영국의 왕실에서도 그 세금 내라는 것 때문에 왕실을 모두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 회의도 모든 잘못된 것만 찾고자 했던 민주당에서는 그 무언가 공격거리를 찾기 위한 빌미를 주기는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중계로 한다라는 것이 되게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한번 우리 국민께 보여주자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 도대체 일은 하냐, 정책은 있냐, 우리에게 미래 비전을 무엇을 줄 거냐라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민께 소통하자라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의 그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운동화를 얘기했던 부분 대부분 보면은 회의를 했을 때 주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최고 그 리더가 함께 참여할 때는요 결정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실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저께 대통령께서 결정한 부분이라던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 다시 빨리 다 같이 뛰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행해서 행동하는 걸 국민께 이제 보여주지 않으면 실망을 좀 하게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로 이제 좀 국민들의 삶에 공감한다고 하면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분명한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번에 5조 7천억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국가 그 재정을 건전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증여세는 지금 또 깎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내뱉는 메시지와 실제로 하는 일들이 지금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은 제대로 들으시지도 않고 조치하시지도 않으면서 뭔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는 척만 하는 게 되려 국민들을 더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논의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비판들을 좀 들어서 반영해 주셨으면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민생을 챙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공이 인정하는 거는 뭐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막 그 강도 높은 지금 사전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만 하지 민생 경제는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그걸 좀 불식시킬 필요성이 정부로서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 워낙 비상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현안들이 있어요. 특히나 레고랜드발 이 채권 시장의 신용 정책 같은 건 중요한 현안인데 그에 대해서 한마디 안 나왔던 건 좀 아쉽고 그리고 결국 우리 경제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뭐 경쟁력이랄까 이런 거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 개혁이나 또 교육 개혁이나 연금 개혁이나
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 심각한데 이게 다 윤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이 어떻게 보면 좀 성과 보고회 같은 식으로 진행이 돼서 만상 토론이 일단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현안을 가지고서 아니면 장기 전략을 가지고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사전 시나리오 없이 난상 토론하는 모습, 그래서 뭔가 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례적인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그 모습은 이제 2014년 3월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진행한 그 회의가 공개된 이후에 이렇게 정부의 회의가 공개된 것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회의 때 모습 잠깐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및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그런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382를 많이 아시나요? 잘 지금 이게 개설한 지가 모르면 없는 맞습니다. 정책이나 같아요. 호소한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달입니까? 네, 다음 때 혹시 하게 되면 더 좋은 모습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잘 아시죠?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곡살인 이은혜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이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됐죠. 그러나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법원은 이은혜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살인을 시도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두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지만 끝까지 살해했던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사회로부터도 영구 격리해야 한다. 그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렇게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시켜야 된다는 표현이 법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형을 선고할 때는 또 이제 자주 등장한, 그러니까 저에 자주 접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 정도의 악질 범죄, 저 정도 극형에 처할 만한 범죄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이제 저런 문구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게 죄질이 굉장히 높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됐던 것은 과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렇죠. 가스라이팅에 의해 가지고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려고 그러면은 뛰어내려 그랬을 때 바로 뛰어내릴 정도의 지배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살인이라는 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살인 행위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행위가 인정돼야지 직접 살인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뛰어내리라 그럴 때 이제 한두 번은 이제 거부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살인죄로 구성하기엔 조금 이제 무리니까 뛰어들은 상태에서 구하지 않은 이제 부작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그 상태에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살인의 방법, 그러니까 살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평가일 뿐이지 뭐 이게 전형적으로 뭐 어떤 구도가 틀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이 죄질에 대한 평가는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그럼 가스라이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했더라도 무기징역이라는 건 변함없었을 것이다. 사실 사형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건 요새는 판사님의 그런 그 내적인 이제 양심의 자유하고 연결된 문제거든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무기징역까지를 최고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 판사님이 이제 어떤 성향을 가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사형 선고가 사실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에 의하면 이제 직접 살인일 경우에 사형도 가능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재판을 지켜봤던 유족들은 선고 직후에 결과에 일단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 이제 유족들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고요. 결론적으로는 부작이지만 자기에 준하는 형을 내리셔줘서 그 부분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자기는 죄가 없다, 오빠가 다 한 거다. 그런 주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가 의구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항소한다고 하거든요. 이은혜와 조현수가
항소심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보겠고 3년이 걸렸습니다. 1심 선고가 있기까지 긴 시간 동안 반성하지 않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일가족을 살해한 범인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최초 신고자이기도 했는데요. 자, 왜 이런 끔찍한 살인을 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제 부부간의 불화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계가 안 좋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아버지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 어머니를 두둔하는 거, 그거에 또 격분해가지고 두 명을 살해할 마음을 먹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 아침에 우발적인 건 아니었고 아닙니다. 계획적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 피고인의 그 피의자의 이제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날 아침에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들이 자신을 비난하니까 그때 이제 마음을 먹고서 이제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우발적이라고 이제 하기는 어려운데 속속 드러난 사정을 보면은 전혀 이게 뭐 완전히 계획 범죄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사정들이 드러나거든요. 처음으로는 이제 그 CCTV에 의하면 나가는 내용이 이제 CCTV 화면이 찍힙니다. 근데 들어온 화면이 없어가지고 이거 제3자에 의한 범행인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됐던 건데 이 사람이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 가지고 집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살해를 한 다음에 다시 나가가지고 PC방에 가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2시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애니메이션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목격자인 것 마냥 발견을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드러난 거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구입했던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살인에 대한 계획을 한 달 이전부터 세웠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 범죄 안에서도 가장 죄질이 높은 계획 범죄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범행 현장을 재구성을 하거든요. 현장 감식도 하고 이럴 때 이제 혈흔이 튀고 이제 동선 위치, 뭐 시체의 이제 쓰러진 방향 이런 거에 의해서 당시에 이제 범행 상황을 재현을 해보는데 아들이 엄마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엄마가 아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막은데 그것도 공격했던 이런 상황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분쟁이 있었던 거는 부인하고 첫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살인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거를 목격했기 때문에 목격자라서 죽였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그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건가라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건 사이코패스 전형적인 그런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좀 이해가 이게 납득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고요. 이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둔기 구입한 시점이 범행 한 달 전이다. 그러면 그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이제 그 본인이 그 이제 범죄자라는 사실도 숨기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잖아요. 정말 엄벌에 처할 사항이죠. 너무나 끔찍해서 저도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 남편 이제 살해를 저지른 그 A 씨 범행이 밝혀진 뒤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헌화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진짜 말을 잊지 못하겠는데. 저도 말을 뭐 잘 못하겠습니다만 너무 끔찍해서 상상도 하기 힘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사실 요즘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아이도 지금 2명에 1명 정도 낳을 정도로 좀 출산율도 낮은데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결혼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 저기 가족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밖에. 국회에서도 뭐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입법은 지금 개정된 게 있습니다. 형법으로 기존에 뭐 부모 살해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에 대해서도 좀 가중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당 그 이태규 의원이 이미 형법 관련된 개정안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법사위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 정쟁 그만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삶에 가까이 와 있는 이 법에 대해서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근데 예. 신상 공개 이번에 안 한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보통 이제 중대 범죄 그리고 그 수법이 굉장히 잔혹할 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가족 간의 범죄라는 특수성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존해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족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2차 피해, 뭐 낙인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아마 뭐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공개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저는 그 결정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 두 가지를 좀 저희가 마무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 재판 이런 부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도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